이어서 두 번째 이제 앞으로 우리 ESG가 어떻게 될 거고 또 22년도 특히 올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며칠 전에 레리 핑크 회장의 또 서신이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 한 2월 초에 됐던 것 같은데 되게 좀 빠르게 1월에 발표가 됐는데 대표님 보시면서 좀 무슨 생각 드셨어요? 제가 읽으면서 한 문구에 되게 꽂혔었는데 그게 귀하는 귀사의 산업 재편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CEO 레터니까 네. CEO나 그 임원들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그 앞의 내용들은 굉장히 빠르게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C레벨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회사가 이런 변화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책임을 갖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건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문구에 조금 고민이 됐던 게 왜 산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였었어요. 이때까지 이제 우리가 ESG의 이해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이게 이제 기업 하나의 기업으로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기업이 속한 산업에 다시 말하면 이 밸류체인 상에서 밸류체인이 다 바뀌어야지 결국에는 큰 틀에서 전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그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큰 책임의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 SK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네. SK와 관계된 되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바뀌어야지만이 이제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특이하게 전년에 대비해서 이번 CEO 레터에서는 CEO 레터의 제목이 있어요. 자본주의의 힘, 맞아요. 파워, 캐피탈리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상당 부분은 자본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고 그건 우리가 뭐 환경주의자가 아니라 지금 자본주의자이기 때문에 돈 버는 중요하다. 사람들이다. 네. 그런 얘기. 그 얘기를 되게 하고 있으면서 핵심적으로 좀 모든 우리 세계 경제가 넷제로로 전환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산업과 기업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는지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영어로 그래서 저도 확인해 봤어요. 국문으로 나와 있지만 정말로 어떻게 표현했나 했더니 Disrupt your business예요. 당신네 지금 비즈니스를 지금 어떻게 혁신하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어서 굉장히 핵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뭐 레리 핑크나 캐피탈리즘 쪽에서 어떤 변화가 움직이고 돈줄이 움직이고 이거를 다 이제 감안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경영 관점에서는 딱 한 단어 남는 것 같아요. 임팩트. 지금 ESG 경영 패러다임과 또 이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얘기하는 임팩트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그리고 이러한 환경사회 가치를 다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임팩트라는 부분에서의 약간은 조금 다른 정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재생원료를 비율을 높여야 된다. 또는 지금 당장 쓰고 있는 플라스틱을 줄여야 된다. 또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어떤 그런 관점을 바꿔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부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만지는 데이터라든가 내가 하는 경영 활동을 작게는 다른 부서랑 하거나 크게는 우리 협력사나 이 산업계의 플레이어들이랑 같이 움직여야지만 그 경영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산업의 제도도 계속 센싱을 해야 되고 협력사도 바꿔줘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안 쓰는 근육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구매 부서 또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약간의 전략 부서도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쉽게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을 정말로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CEO가 What impact will I make? 내가 어떤 임팩트를 만들어가는 비전을 주고 확신을 주고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건강하게 커갈 것이다 라는 커미트먼트와 스마트한 전략을 세우는 리더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아마 레리 핑크의 서한에서는 그런 임팩트적인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챌린지를 고객사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데이터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업을 어떻게 끌고 가냐에 대한 방향성과 그 추진, 키 드라이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딱 첫 번째 그 얘기를 해요. 레리 핑크 회장 레터의 처음 키워드가 이제 기업의 역할에 대한 것, 그다음에 목적을 가진 기업, 그러면서 이제
북극성이 되셔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딱 음. 처음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신 대로 펄포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향점에 대한 그게 CEO가 내부에 주는 메시지도 있고, 그죠? 외부에다가 우리의 지향점을 알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선언들이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지만이 우리의 지향점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기존의 지속가능 경영 전략 자문하면서 나왔던 퍼포즈 드리븐, 밸류 프로포지션, 에스파이링 리더십 이런 게 다 함축되어 있는 그 레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냉정하고 어쩌면은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스마트한 기업만 살아남겠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연초에 중소기업들 의뢰를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담당자가 중대성 평가나 진단을 받은 걸 가지고 한번 작성해 보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사실 대기업하고 다르게 그 체감이 되게 다를 것 같아요. ESG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그래도 대기업은 조금 버퍼가 있는, 그래도 캐시카우가 그래도 고정적인 회사들이 좀 있다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체감이라든지 어떤 긴급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긴 당장에 예를 들어서 납품, 그죠? 글로벌 뭐 이러다 보면은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간절하지 않나요? 저도 작년에 실질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기 전에는 우리 아레프님처럼 얘네는 정말 서바이벌의 문제일 거야. 그리고 내가 납품하기 위해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시작하는 관점은 내가 앞으로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신시장이나 새로운 기회를 그랩하는 관점에서 그거를 이제 찾아서 잡는 관점에서 ESG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성장 거죠. 전략으로 ESG를 활용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중소기업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ESG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오히려 공급망 관리를 할 때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비껴나 있는 부분들이 네, 있다라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상적이었던 회사가 풍력발전기에 베어링을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풍력발전기 회사에 납품하는 거여서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안심하고 있죠. 그래서 텍서노미 이렇게 쭉 해서 분석해서 보여드려도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텍서노미에 있는 비즈니스인 것 같지만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유럽의 텍서노미 기준에 보면 풍력발전기든 태양열이든 1kW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CO2가 100g 이하여야 돼요. 이게 전 과정에서. 그래서 풍력 발전으로 전기 생산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그렇죠. 예, 1kW 생산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앞단에까지 라이프 라이프 사이클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통해 가지고 CO2가 100g 이하로 여야지만 정말 진정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원청 업체 또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베어링이 우리한테 납품이 되는데 이 베어링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몇 g의 CO2가 나오는지 탄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다 확인해야 되네요.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었어요.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회사는 그걸 대응하지 않으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인식이 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당연히 결국엔 또 정부의 지원이나 또 그런 금융 지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노력들에 지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규제를 반드시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회사법, 상법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자산 규모가 큰 회사들로 기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은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미래적으로 나의 시장이 될 만한 부분들을 타진할 때 리스크를 기회 관점으로 돌리는 형태에서 ESG 경영 진단과 도입을 하십니다. 저희가 20년, 21년도는 어떻게 보면은 좀 ESG를 이해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ESG가 뭔지, 그래서 조금 그 시장에서 오해들도 많았었던 게 ESG를 굉장히 평가 중심으로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이제부터 ESG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변형될 거냐,
다시 얘기하면은 이 ESG라는 것이 기업의 각 펑션에 어떤 형태로 바뀌어서 내재화될 것이고 어떻게 비즈니스에서 녹아들 것이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듯이 이제 how to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22년도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2년도 키워드가 뭘까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 좀 주목할 키워드 뭐라고 보세요? 키워드 공급망 관리, 협력사 관리. 동의합니다. 네. 올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SK그룹의 계열사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큼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기업들이 오디트를 하고 뭘 해라라는 접근보다는 사실 기존에 갖고 계시는 동반 성장? 어떻게 우리의 협력 파트너가 훨씬 더 잘 성장할 수 있는지 중소기업형 ESG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면 중소기업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런 약간의 협력사 관리 정책이나 협력사와 함께하는 ESG 경영 정책 이런 것들이 전 너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대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동반 성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협력사가 커지면 나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협력 회사가 커서 잘 될 수 있도록 나는 어떤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라는 측면에서 지금 얘기하셨던 요런 조금 다른 관점에서 ESG,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이제 공급망 관리에 대한 얘기들이 올해 막 화두가 될 건데 그것들을 관리의 입장이기보다는 같이 성장이라는 관점으로 이 협력사 이슈들을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또 어떤 키워드 있을까요? 금융 쪽에서는 아무래도 텍소노미,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블 텍소노미라고 지속 가능한 분류 체계를 완성하는 과정들이 이제 계속 있어질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활동과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비즈니스를 분류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 활동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러이러한 경제 활동은 환경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또는 비즈니스라고 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정하게 되는 이유는 이러한 비즈니스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또는 환경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결국 지속 가능한 사회로 또는 저탄소 경제 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다. 따라서 이러한 비즈니스를 계속 육성시킬 것이고, 또 금융도 또는 자본도 이러한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요구하고 또는 권하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가 가까운 미래 또는 2030년, 50년까지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살아남을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업종이 있으면 내가 이 업종 중에 이 비즈니스 중에서 어떤 것들로 우리 비즈니스를 전환시켜야 하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목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위가 회사였는데 이게 텍소노미가 적용이 되면은 회사 안에 비즈니스가 단위가 되죠. 텍소노미 관점에서 봤을 때 또는 지속가능 금융을 하려고 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비즈니스는 지속가능하지 않는 비즈니스고 이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고, 그래서 지속가능한 금융으로 만든 돈은 여기에만 내가 얼마를 넣었다라고 하는 걸 또 금융기관이 공시하고 해야 됩니다. 텍사노미 여러 가지 크리테리아에 따져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이미 그린으로 들어가 있는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나게 이제 좀 고고싱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약간은 화학회사라든가 약간 정유 또는 뭐 에너지 철강 뭔가 트랜스폼이 필요한 회사들은 많은 투자 의사결정이나 어떤 경영 활동들이 이게 그린을 위한 활동인가를 따지게 되는데 그 인정이 사실은 이런 그린 텍사노미에 있는 거죠. 다음 키워드 또 뭐가 있을까요? 금융에서는 계속 이러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온 그 용어가 지속가능성 연계금융이라고 하는 건데 그 얘기는 그 기업의 금융의 서비스를 받게 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연계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기업들은 이러한 전환을 하거나 또는 앞으로 개선하는 노력들을 하는 과정, 특히 이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자금이 필요한데 상장사들은 당연히 투자 시장에서 이제 그런 투자를 받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인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 과정 거치게 되는데 이 대출을 할 때도 은행들이 이제는 그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본다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 연계 대출이라고 하는 건 대출해 주기 전에 그 회사의 지속 가능성 전략이나 이런 것들 보고 적절한 목표를 줍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충분히 진정성 있게 이런 목표를 설정했고 이게 충분히 로버스트하고 앰비셔스한 목표인가가 확인이 되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 목표가 많을 필요도 없어요. 시멘트 업종에 있는 회사가 30억의 대출이 필요한데 3년 동안에 한 50톤의 CO2를 저감하겠다. 근데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있다면 거기에 이 목표에 동의를 하게 되면 대출해 주는데 만약에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금리가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달성하게 되면 금리가 낮아지는 걸 통해 가지고 중요한 건 은행은 이자를 적게 받겠지만 대신 이 금융을 통해서 30억의 대출을 통해서 이 회사의 CO2 50톤? 저감하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고 시멘트 업종은 정말 CO2 배출이 이제 많거든요. 기술 개발을 통해서 또는 좋은 기술이나 시설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CO2 배출 저감이라고 하는 노력들을 해서 앞으로 이런 비즈니스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중소기업 특히에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지만 목표를 주고 이 목표를 달성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즉 이미 나온 결과에 대한 어떤 금융이 아니라 앞으로 과정과 노력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금융을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거랑 연결지어서 저는 이제 넥스트 키워드는 인권 경영을 좀 이야기를 이거랑 하고 어떻게 싶습니다. 연결이 돼요? 예를 들면은 아무리 저렇게 퍼포즈 드리븐해서 성과 관리를 잘하는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엄청난 큰 사고가 나거나 또는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어떤 피플 관리에서의 어떤 사건 사고 또 중대 리스크 같은 것들이 터지면 저 퍼포즈 드리븐한 여러 가지의 노력들은 다 물거품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까도 언급을 잠깐 했지만 유럽에서도 지금 이런 공급망 관리의 한 차원에서 인권 실사라는 부분이 들어오고 사실 한국은 인권 실사하면 사실 조금 알러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경기를 하세요, 다들. 네. 근데 인권 실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진단하는 어떻게 보면 체크업인데 ESG 경영 관점에서 인권 실사를 요구받는 정책을 해석하면 인권 경영이거든요. 임직원들, 협력사들이 제대로 좋은 good workplace,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HR 정책, 더 나아가서는 HC 정책. 그러니까 휴먼 캐피탈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기업가 인권이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고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그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는 올 상반기가 지나면 공급망 관리나 협력사 관리 플러스 인권 경영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화두가 될 것이고 이미 ESG 평가를 되게 잘 받는 이런 트리플 A 막 이렇게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의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넥스트로 건드릴 거는 인권 경영인 것 같은데 인권 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권 경영 체계 안에서 매년 인권 역량 평가를 하는 게 있는데 이 두 개 다 한 번쯤은 정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올해는 S 중에서 특히 인권, 그러니까 S가 되게 주목할 이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권이 어떻게 보면은 막 되게 우리는 약간 노동과 관련된 이슈로 되게 생각을 하는데 글로벌에서 보니까 굉장히 사람에 대한 존중, 인간 존중, 약간 기본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시각이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첫 번째 생각이 들었었고 실제로 인권의 체계를 통해서 인권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어라고 하는 그 성과를 보여달라고 평가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과라는 건 어쨌든 문제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돼서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어쨌든 정정이 되고 고쳐지는 개선이 되는 과정에서의 퍼포먼스인 거고 그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또 쉽게 해결되지 않은 것들은 정책이나 KPI화 시키는 그런 것들을 되게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사실 HR이, 그러니까 구매, 법무, HR이 사실은 ESG 경영 전략을 할 때 우리 원래 하는 거야. ESG는 환경이나 뭐 다양성, 뭐 사회공헌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에 기업의 리스크라든가 협력사 관리라든가 기업 문화를 만드는 HR팀, 또 법무와 컴플라이언스 팀, 그 다음에 구매와 또 협력사 관리하는 동반성장팀 이런 부서들이 근육을 좀 더 이렇게 좀 확대를 시키셔야 되는 게 올해의 가장 큰 키워드에 연결되어 있는 부서들이죠. 또 하나 키워드는 저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블 머티리얼리티. 특히 이제 공시 쪽에서 이 용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더블 메터리얼리티가 중대성인데 우리가 보통 중대성이 이중 중요성이라고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중 중요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이슈라도 이게 한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다르게 또 한쪽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non 파이낸셜과 파이낸셜적인 관점에서 훨씬 더 임팩트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슈를 더욱 발굴하고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똑같은 이슈풀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외부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 경영 활동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짚으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어찌됐건 디스클로저에 대한 고도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GRI가 가졌던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내용이 있어야지만이 리포팅 될 수 있는 거. 그럼 그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회사의 모든 밸류체인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임팩트를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제는 모든 공시의 가이드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TCFD도 사실은 그냥 쓸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거죠. 시나리오 플래닝을 하고 거기에 전략을 짜고 리스크를 분석해야지만이 쓸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자꾸 리포팅으로 커버리지를 하려고 했던 것에 한계들이 오는 것 같아요. 한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훨씬 더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이 산업의 이슈가 어떻게 바뀌는지 끊임없이 센싱을 하셔야 되고, 내부적으로 전사적인 측면에서 이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떤 부서가 과업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그러니까 센싱과 모니터링이 두축이 되지 않으면 더블 메터리얼리티에 대한 어프로치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중대성 평가를 하셨던 거에서 그 관점을 좀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슈풀 구축할 때 규제 영역이나 이 산업의 이슈를 좀 더 넣어서 풀 구축하시는 거랑, 그다음에 서베이로 의견을 수렴할 때 각 부서들이 어디가 중첩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서베이를 돌려보는 거, 이 두 가지만 하셔도 더블 메터리얼리티의 이제 기본 프레임은 좀 갖추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공정한 전환이라는 저스트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작년에 되게 관련된 컨셉들이 많이 얘기가 됐었고, 뭐 COP26이라든지 혹은 그 IEA 보고서에도 이러한 비슷한 얘기들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여기서 소외되거나 조금 불합리하게 겪게 되는 이슈들이 사람들에게 발생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인 비용이 될 건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안을 것이냐, 혹은 사회적으로 소프트 랜딩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차츰차츰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들도 되게 중요한 이슈일 것 같고. 제가 최근에 들었을 때 유럽의 어떤 회사는 당연히 이제 석탄 발전을 했었었는데 점진적으로 이 풍력 발전 쪽으로 옮기면서 지난 10여 년간 발전소에서 일하셨던 분들을 계속 이 태양 또는 풍력 발전 기계를 다루는 기술자로 전환시키는 과정들을 겪었고 그걸 훌륭하게 잘 수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잘 못 거치면, 이걸 품지 못하면 굉장히 큰 말씀하셨던 사회적 비용을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선 우리 기업의 문제일 수 있고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기존에 하시던 업무에서 이제 새로운
약간 신재생 쪽의 업무들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교육들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업과 정부가 같이 협력해서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는 것도 조금 키워드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그리고 앞으로 이제 ESG가 어떻게 또 변모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해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소감 어떠셨는지 또 뭐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 해볼까요? 오랜 시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기업은 단순히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돈을 단순히 벌기 위한 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윤을 얻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 사회가 좀 빠르게 변모하고 있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요구되고 있는 비즈니스의 모습들도 바뀌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중대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환경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기업들도 바뀌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 그게 ESG 경영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필요로 하는 ESG 경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에 그거 소감 말씀하시라고 했을 때 제가 장기가 되게 튼튼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올해는 ESG 벡터 값을 좀 잘 찾으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벡터가 이제 방향성과 에너지의 정도잖아요. 그래서 ESG 경영을 어떤 방향성으로 얼마만큼의 힘으로 밀어붙일 것인가라는 정확한 함수값 그런 것들을 모든 기업이 조금씩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튼 장시간 많은 얘기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ESG의 이해 2022년 버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